10억까지는 상속이 유리하니까 네. 뭐 10억 이상이다. 내가 만약에 20억이다. 그러면 사전에 10억을 최대한 빨리 시간을 나눠서 증여를 해버리고 그게 좋죠. 10억은 들고 있다가 상속으로 가는 게 낫겠네요. 그게 베스트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부모님 70대 후이시고 2주택 처분, 세금 관련 처분 순서, 가족 간 거래, 무주택, 자녀, 아파트, 5할 원룸 건물 전체, 5할 원룸 건물 4층. 부모님께서 주택을 정리하신 금액으로 대출 받고 싶어 하시는데 상한 그 외에 처분 시 주의할 점이 무엇일까요? 네, 좋습니다. 이 답변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사전 증여와 상속인데요. 많은 분들이 사실 상속에 대해서 다루기가 되게 불편해 하시긴 하는데 이거를 피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결국에 상속은 일어날 거니까요. 그렇죠. 영원히 살 수는 없으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사전 증여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는 또 없거든요. 뭔가 사전 증여가 유리한 점은 뭐냐면 일단 증여재산 공제라고 해서 저희가 부모 자식 간에 5천만 원씩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죠. 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10년 단위로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저희가 시간이 우리의 힘이다, 우리 시간이 우리 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또 만약에 증여를 받았는데 10년 내에 만약에 어머님이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그게 또 합산돼 가지고 상속세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증여했을 때 당시에 가액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만약에 증여했을 때랑 돌아가셨을 때 그 사이에 시세 차익이 크게 났다고 하면 그 부분은 세이브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또 상속이 유리한 경우에는 상속 자체가 공제가 되는 금액이 있어요. 저희가 뭐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에는 5억 그리고 기본적으로 5억 이래서 10억까지는 저희가 공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상속하는 그 재산 자체가 10억을 넘지 않으면 상속이 유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사전적으로 증여를 했는데 10년 내에 합산이 된 경우에는 또 공제가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상속이 유리할지 사전 증여가 유리할지 사전에 조금 빠르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0억까지는 상속이 유리하니까 네. 뭐 10억 이상이다. 내가 만약에 20억이다. 그러면 사전에 10억을 최대한 빨리 시간을 나눠서 증여를 해버리고 그게 좋죠. 10억은 들고 있다가 상속으로 가는 게 낫겠네요. 그게 베스트입니다. 세테크로는 이게 베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또 상속세 개편되는 안이 있는데 17억에서 18억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근데 사실 17억에서 18억이면 꽤 큰 금액인데 네. 그거를 넘어서는 분들이 엄청 많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7억, 18억 정도 올라간다고 치면 상속이 또 유리할 수 있겠죠. 그런 점들을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그러면 요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이거 답변을 제가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을 하기 전에 앞서가지고 저희가 다세대랑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개념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러 세대가 입주해 있는 주택으로서 각 세대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합니다. 구분 등기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각각의 구분 등기되어 있는 그 물건지 자체가 1주택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하고 있긴 하지만 소유권은 오직 건물주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층수는 3층 이하로 제한되면서 19세대 이하라는 조건이 충족돼야겠죠. 네. 근데 제가 여기 봤을 때 이 원룸 건물은 4층짜리라서 네. 다가구가 안 될 것 같거든요. 다세대 주택에 해당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한 호실마다 다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포함해서 모든 호실까지 해서 만약에 이 원룸 건물에 8개 호실이 있다고 하면 9개의 주택이 있는 셈이거든요. 예. 사실 9개의 주택 가지고 뭔가 세금 절세를 논하기는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세대인데 오탑방을 포함한 다세대인 경우에는 오탑방 자체를 밀어버리고 용도 변경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다가구로 돌려가지고 비과세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세금 자체를 털기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지금 원룸 건물 호실마다는 그래도 가액 자체가 크지 않을 거니까 예. 차라리 마지막에 비과세를 받는 거는 아파트를 비과세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도 차익이 작은 거 먼저 팔아버리고 네. 제일 큰 거를 비과세 받아라.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즉석에서 물어보면 네. 이게 만약에 다가구 원룸이면 네, 덜 오른 거 먼저 팔고 많이 네. 오른 걸 비과세로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재테크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할 수 있죠. 요새 핫한 주제인 가족 간의 돈거래나 증여세 적게 내는 법 궁금합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저도 상담 진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진짜 많이 착각하시는 게 이런 얘기를 듣고 오세요.
2억 1,700만 원까지는 그냥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 안 나온다. 이런 얘기 유튜브에서도 많이 들으시고 저도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 많이 퍼져 있는데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이게 2.17억이라고 할게요. 제가 네. 2.17억까지 무이자로 빌려주는 거는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이 전제 자체가 빌린 금액을 갚으셔야 됩니다. 네. 일간에서는 공증받으면 괜찮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가지관청에서는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네. 사용증을 작성을 하시고 서로 이메일을 전송하시거나 뭐 공증을 받으시거나 이거 다 좋은데 원금을 불할 상환하시거나 아니면 이자율을 조금이라도 설정을 하셔가지고 이자를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자를 지급하실 때 27.5%라는 원천징수를 하셔야 돼요. 네. 원천징수라는 게 뭐냐면 상대방이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을 우리가 보증금 개념으로 받아가지고 대신 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자를 지급하는 쪽에서 27.5%를 떼가지고 지급을 하셔야 되고요. 받는 쪽에서는 이걸 또 이자 소득으로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런 수고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또 이거를 상환 기간을 막 10년, 20년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사실 그거는 안 갚겠다는 건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상환 기간 자체를 한 5년, 한 2, 3년을 제일 추천드리고요. 그 정도로 짧게 잡아가지고 만약에 원금을 전체 못 갚았다면 자동적으로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 뭐 이런 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셔가지고 거래하시는 걸 제일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갚았다가 네. 다시 또 빌리면 그때부터 또 다시 3년, 시작하는 5년? 거죠. 네. 차라리 한번 갚고 다시 하는 게 낫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증여세를 적게 내시려면 사실 저희가 증여재산공제라고 하는 배우자는 6억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는 5천만 원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2천만 원 그걸 활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뭐 결혼하시거나 아니면 출산하실 때는 또 1억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네. 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가끔씩 이제 증여재산 공제 내의 금액을 주고받으면서 이거 신고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네. 이거는 신고를 하는 게 좋은 게 결국에는 이 신고한 금액으로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저희가 얘기했던 자금조달 계획서에서 입증할 수 있는 금액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또 증여를 받았을 때 이 기산일이 중요한데 신고한 날 기준으로 10년을 또 카운트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그런 게 없다고 하면 또 합산돼가지고 증여세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신고를 하시는 게 신고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으니까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아기가 한국 나이로 3살 두 돌이 지났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오늘 물려줬다. 네. 그러면 한국 나이로 지금 3살이니까 13살에 다시 물려줄 수 있네요.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바로 해줬어야 되네. 그게 좋긴 하죠. 2년이라도 아끼려면. 네. 요즘에는 또 현금 증여를 해주시고 나서 주식 네. 거래 이렇게 뭐 ETF라든지 아니면 장기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게 만약에 고대장님이 네. 애기한테 2천만 원 물려주고 나서 그거를 주식 계좌에 넣어가지고 계속 주식이 올랐어요. 네. 그러면 오른 금액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나오냐라고 여쭤봐 주시는데 사실 이거를 그냥 장기 투자했으면 오른 금액에 대해서 안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고대장님이 직접 자녀 주식 계좌로 계속 빈번하게 단타를 치셨어요. 그랬을 때는 증여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오래 묵힐 수 있는 주식에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당연히 이제 2천만 원을 증여해주면 네. 이걸로 좀 리밸런싱을 해가지고 좀 바꿔줄려 했는데 그럴수록 손해네요. 그러면. 그렇죠. 너무 잦은 단타는 증여세가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제 좀 많이 올라서 덜 오른 걸 사고 팔고 한다.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는 또 그 정도는 또 괜찮을 수 있겠죠. 괜찮을 수 있고. 왜냐면 증여세 규정 자체에서 네. 타인이 뭔가 자신의 가치를 높이게 해준 그 금액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나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최대한 장기 투자했을 때 좋은 거를 해주는 게 낫겠네요. 네, 그게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땅 같은 경우를 샀다. 네. 그래도 뭐 잦은 거래가 아니면 만약에 한 5년 있다가 팔고 2천을 투자해 줬는데 5년 있다가 이게 좀 많이 올라서 뭐 1억이 됐다. 네. 그러면 1억으로 다시 사고 이래도 되네요. 그렇죠. 뭐 중간에 이제 세금은 나가겠지만. 네, 맞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부모 자녀 간 주택 교환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교환할 경우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교환 방식 외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더 적절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너무 좋은 질문인 게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게 부산에서 교환할 수 있는 세무사가 아마 저희 사무소밖에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네. 교환 자체가 전국적으로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애초에 시작했을 때부터 주택 교환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무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전문적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답변을 드리자면 교환 자체는 법적으로 일단 가능합니다. 근데 교환을 했을 경우에는 양도세가 각각 발생하고요. 예. 취득세도 각각 발생합니다. 네. 증여세 또한 주택을 교환했을 때 시가가 낮은 주택의 시가의 30%, 그리고 3억 원 중 낮은 금액보다 각각의 주택의 차익이 큰 경우에는 증여세가 또 발생하거든요. 여기서 많은 세무사님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 증여세 산정 그 시가거든요. 네. 결국에 주택 교환의 핵심은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의해가지고 주택 교환을 진행하셔야 되고요. 결국에 주택 교환이 유리한 점이 뭐냐면 요즘에는 저가 양수도 많이 하죠. 네. 저희가 실거래가 보면 3억씩 깎여 있는 것들 있죠. 그거 거의 다 저가 양수도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저가 양수도보다 유리한 점이 뭐냐면 교환 자체는 거래 대금이 필요 없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게 없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만약에 각각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면 둘 다 비과세를 받기 때문에 양도세가 거의 발생 안 할 거고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 없다고 치면은 취득세도 사실 그렇게 부담되지 않고요. 증여세도 저희가 안 나오게끔 조금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땐 사실 주택 교환만큼 세액이 제일 적게 나오는 플랜이 없기 때문에 주택 교환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주택 교환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컨설팅하는 내용은 뭐 증여라든지 아니면 뭐 보증금을 낀 부담부 증여라든지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저가 양수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네. 저희 사무소에서는 뭐 이런 것들 각각에 대한 예상 세액이라든지 그거를 넘어서서 나중에 차후에 또 매각하거나 아니면 기준 시가로 시가를 평가해서 넣었는데 가세관청에서 자의적으로 자기들이 평가해서 추징했을 때 또 어떻게 세액이 나오는지까지 시뮬레이션 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 제가 딱 듣기에도 조금 복잡해 보이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영상을 좀 여러 번 돌려보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세무사님 상담이 필요하시다. 제가 고정 댓글에 연락처 남겨놓겠습니다. 이번 25년 12월 5일 저희 이지훈 세무사님의 세금 강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세금은 나중에 줄이려고 하면 정말 줄이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투자를 해보고 세금을 내보신 분들은 너무 공감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세금 계획을 세우고 부동산을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의에서는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두 번째는 취득세, 다음 보유세, 그리고 양도세, 그리고 가족 간의 부의 이전, 그다음 자금 출처 조사 및 사전 대응 아낌없이 알려주신다고 하니 이번 강의 들으실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무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